일본이 오는 4월부터 현재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늘 그렇듯 일본은 조작과 거짓말 사이에 있는 매우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해명으로 이번 사태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자신들의 정화장치, 즉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이 워낙 성공적이라서 그것을 통해 정화를 거친 오염수들은 해양과 생명에 치명적인 삼중수소와 세슘 및 스트론튬과 같은 방사성 핵종이 거의 대부분 정화되어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 방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렇게 안전하고 깨끗하면 자기들 식수로 쓰면 될 것을 왜 그렇게 기를 쓰며 바다에다 모두 다 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그 검은 속내를 모두가 다 알 법한데, 아무튼 그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거짓말이며, 또 일본인들과 한국인, 나아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와 동식물들에게 있어 마치 사형 선고와도 다름없는 끔찍한 소리인지에 대한 기술적이고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여기서 다 다룰 수가 없어 나중에 따로 한번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올봄 이후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김을 포함 일체 해산물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리 신나고 재미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최근 벌어졌던 코로나 사태나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상으로 우리들의 삶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력에도 점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 환경과 세계 기후, 그리고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국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들 좀 느끼시겠지만, 특히 최근 몇 년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기상 변화가 아주 많이, 그리고 자주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미국 동부의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59도까지 떨어진 날도 있었고, 또 지난 여름에는 미국 동부와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40도가 넘는 폭염을 보이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8년 8월 1일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오며 서울의 한낮 평균 온도 39.6도를 기록했고, 또 홍천은 41도까지 타오른 다음 2020년 여름에는 무려 54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내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길었던 장마가 찾아오며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바로 작년 파키스탄의 경우도 갑자기 쏟아붓기 시작한 비가 무려 3개월이나 이어지며 국토의 30%가 물에 잠겨버리게 되며 엄청난 수의 국민들이 사망하게 되었고, 먼 유럽의 베네치아 또한 지난 2019년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닥치면서 거기는 수위가 160cm만 넘어버려도 도시의 70%가 물에 잠겨버리는데, 그때 수위가 무려 187cm나 넘어버리면서 모두가 끔찍한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쪽에서는 이렇게 극심한 물피해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미국 중서부와 호주에서는 전에 없던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게 거대한 산불로 이어지는 등 지금 사실 좀 거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엄청난 스케일의 재난들이 매년 쉬지 않고 지구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크게 신음을 하고 있고 종말의 가능성마저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좀처럼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천천히 끓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 변화가 너무 거대하고 천천히 다가와서 체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그게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제적인 재난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올 여름 또다시 아주 긴 장마가 찾아와서 커다란 물피해가 올 경우 전 국민은 그 페널티로 자신의 수입 중 절반을 내놓아야 한다는 그런 법이 갑자기 생겨버렸다면, 그때는 아마도 우리 모두 다들 엄청나게 큰 관심을 기울여가며 이 기후변화에 대해 실시간으로 예의주시했을 것이고, 또 물피해가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기후와 환경 문제는 실제로 그런 직접적인 경제 문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환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엄청난 액수의 현금으로 즉시 손해를 보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지난 2000년간 세계 GDP의 변화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19세기 중반 이후 화석 연료의 사용량입니다. 즉 세계 경제의 발전은 화석 연료 사용량과 정비례합니다. 그리고 같은 비례로 지구의 환경 또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 즉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인데, 경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이름들, 즉 아리백, ESG 경영, CBAM과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와 국력에 있어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고, 이것을 당장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렵게 올라온 이 선진국 대열에서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가 다시 중진국 또는 그 아래로 추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 이 아리백이라는 것은, 즉 재생에너지
100%로 물건을 생산해야 한다는 운동입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경우 자신들에게 반도체를 납품하는 회사들에게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재생에너지, 즉 태양력 발전, 풍력 발전 또는 기타 그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공장을 돌려 만든 반도체만을 납품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서 지난 2020년에 부랴부랴 SK 계열사 6개 기업들이, 2021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2022년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이 아리백에 가입하며 재생에너지로 제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너무 착해서, 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너무 선한 기업들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판로가 완전히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게 지난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4월 23일 이코노미스트지에 올라온 만평입니다. 이 환경 문제는 코로나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각국의 경제, 나아가 모든 지구인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각국과 기업들은 이 사안을 최고 우선 순위에 두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도 이미 2017년 자사의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는 데 전환을 완료했고, 무려 35억 달러를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고 있으며, 페이스북 역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들 외 향후 건립되는 모든 데이터 센터를 재생에너지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ESG 경영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SG는 약자인데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를 뜻합니다. 즉 앞으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해당 기업이 얼마나 환경을 보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들여다보고 투자를 결정한다는 뜻인데, 이게 그냥 무슨 환경단체에서 늘 하는 아무런 강제성도 없고 그저 말뿐인 듣기 좋은 구호 같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은 앞으로 자신들이 투자할 기업들의 이 ESG 경영의 점수를 투자 결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무엇보다 탄소를 줄이려는 뼈를 깎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참고로 이 블랙락이 운영 중인 자산은 총 1경 3천조 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6배입니다. 유럽연합 또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CBAM, 즉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제 유럽에 무언가를 수출하려면 그게 유럽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들어간 탄소 비용과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 차익을 페널티로 먹이겠다는 뜻입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는 유럽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은 제조 단계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진작부터 이 분야에 있어 친환경 공법으로 전환을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철강 1톤을 독일에서 생산하는데 0.1톤의 탄소가 발생하는데 반해 한국에서 생산한 철강은 0.8톤의 탄소가 발생한다고 치면, 우리는 유럽에 우리가 만든 철강 제품을 수출하면서 그 0.7톤의 탄소 비용의 차액을 현금으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는 2027년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이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유럽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산업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즉 2023년 2월 현재 지금 전 세계는 환경 문제를 각국의 경제 문제로 연결시켜 반강제적으로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들은 세계 기후 관련 정세, 그리고 그와 연관된 글로벌 경제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인 홍종호 박사님의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는 현재 우리나라가 바로 그 세계적인 변화에 있어 전 세계 꼴찌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OECD 주요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입니다. 우리는 저 아래 가장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나마 거의 0%에 가까웠던 재생에너지 비율은 약 6년 전부터 급하게 변화를 시도하면서 지금은 거의 7.5% 정도까지 끌어올린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 OECD 평균인 31.3%에 크게 뒤떨어진 수준을 넘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진작부터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 지금 그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비친환경적인 방식을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서둘러 줄이고,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과 같은 친환경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그런 저탄소 친환경 전기로 제품들을 생산해야만 국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는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라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전 세계 최고 선진국은 바로 독일입니다. 약 15년 전부터
예전부터 진짜 엄청나게 지어대고 있고 또 그 성과도 정말 대단한데 북위 48도에서 55도에 위치한 독일의 연평균 일사량이 1056kWh인데 반해 북위 33도에서 38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1459kWh로 같은 1시간을 노출시켜도 우리나라의 노출량이 독일에 비해 거의 50% 가까이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매우 훌륭한 나라입니다. 풍력 발전의 경우도 덴마크나 영국이 북해에서 불어오는 그 강한 바람 때문에 풍력 발전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그들 못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이 많고 게다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은 풍력 발전을 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며 게다가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나라의 풍향과 풍속에 딱 맞춤한 블레이드 같은 신제품들까지 나와 그 효율성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 최대 풍력 발전 회사 두 곳인 베스타스와 오스테드와 같은 회사들이 앞다투어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체제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에 환경적으로 볼 때 전혀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28살의 나이로 하버드 대학 경제학 정교수가 된 천재이자 현재의 녹색 엔지니어 분야 세계 최고 석학인 제프리 삭스 교수는 그런 우리 한국에 대해 최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전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이 녹색 전환은 현재 커다란 도전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지난 디지털 혁명에서는 가장 앞서며 세계 최강 디지털 국가로 우뚝 서며 그 열매를 톡톡히 누렸지만 지금 불고 있는 이 녹색 에너지 전환 혁명에서는 엄청나게 늦게 뒤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021년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대표하는 키워드의 하나로 녹색 금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친환경 또는 탄소를 줄이는 안전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이며 나아가 각각의 국가가 죽고 사는 절대절명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레이스에서 우리는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게 뭐든 늘 1위를 달리던 우리에게 매우 익숙지 않고 어색한 순위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이 기후 및 환경과 관련한 국제 경제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도 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방류를 시작해서 전 세계 바다는 물론 특히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의 해양을 오염시키게 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한 단호하고 지혜로운 대응과 더불어 R200, ESG 그리고 CBAM으로 대표되는 지금 빠르게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 경제 패러다임의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관련 기관들이 명민하고 발빠르게 대응해서 지난 70년간 정말 어렵고 힘들게 올라온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를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개개인들도 이게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주제인 것은 잘 알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와 미래의 운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